안녕하세요. 국어 과외하는 국어의 원리입니다. 오늘은 3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 유언지문을 통해서 국어 공부의 방향성을 제가 좀 제시해드리고 제 과외를 홍보하는 영상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국어는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라는 고민을 가지고 계실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이유는 우리 공부의 방향성이 너무 문제에 쏠려 있기 때문이에요. 14번에 3번 질문이 왜 맞고 틀렸는지, 3번 선지가 왜 맞았는지, 왜 틀렸는지 여기에 너무 포커스를 두시다 보니까 새로운 지문을 만났을 때 당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다시는 이제 나오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공부 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지문을 읽는 공부입니다. 이 지문을 어떻게 읽을까? 그리고 수능 국어에는 이 지문을 읽는 원리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 그 원리가 뭐냐? 비문학 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정보를 얻어내려고 읽는 글입니다. 그래서 수능 비문학도 당연히 어떠한 정보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글을 읽어야 돼요. 글을 목적 없이 그냥 읽게 되면 다 읽고 난 후에 머리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꼭 목적을 가지고 글을 읽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얻어내야 되는 정보는 뭐냐? 당연히 핵심 정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글이 긴데 결국에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라는 접근 방식을 가져야 돼요. 이제 비문학은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문단마다 소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소주제를 찾고 그 소주제들을 연결하면 글의 전체적인 핵심 내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소주제를 찾는 방법은 문단 요약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문단 요약이라는 게 처음부터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쉬운 문단의 핵심 문장을 찾는 연습부터 시작할게요. 지금 한번 첫 문단을 읽어보시고 정지해서 읽어보시고 핵심 문장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자, 찾아보셨나요? 가장 중요한 문장은 여기 마지막 문장입니다. 마지막 문장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첫 문단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요약하는 요약하는 문장이기 때문이에요. 이 마지막 문장이 핵심 문장이라고 해서 그 위에 있는 정보들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정보들과 핵심 문장을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요. 유증과 증여는 모두 의사표시를 기반으로 하는 법률 행위이다 라는 공통점과 유증은 단독행위, 증여는 계약이라는 차이점이 있는데, 단독행위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거고 계약은 쌍방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성립하는 겁니다. 그 다음 문단 읽어보시고 마찬가지로 정지해서 중요한 문장 찾아보세요. 자, 찾아보셨나요? 가장 중요한 문장은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예시는 그냥 이 첫 문장의 예시예요. 그래서 기억에 남으면 좋지만 일단 이 첫 문장이 머리에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글에 나와 있는 모든 정보를 머리에 남기고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 특히 예시 같은 정보들은 돌아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수능 국어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돌아와서 지문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제 근데 저희가 핵심 문장을 찾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지문을 읽는 데 있어서도 살짝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역접입니다. 이와 달리, 하지만, 다만 같은 역접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역접 접속사가 나왔을 때 형식적으로 세모나 밑줄을 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순히 표시만 하면 안 되고 왜 역접으로 연결되는지, 앞문장과 뒷문장이 왜 역접으로 연결되는지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글의 맥락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여기서는 왜 붙었냐면, 우리 유언은 법이 규정한 일정한 방식을 따라야지만 계약은 특별한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차이점을 드러내는 문장이기 때문에 역접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도 중요한 문장입니다.
머리에 남겨야 하는 문장입니다. 그 다음 문단 읽어보시고 한번 똑같이 찾아보세요. 자, 찾아보셨나요? 자, 여기서는 첫 번째 문장 아니면 두 번째 문장이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 문단의 주제니까요. 그 뒤에 나와 있는 여기 내용들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허용되는 게 있고 허용되지 않는 게 있다, 이런 정보입니다. 여기서도 다만이 붙었네요. 그리고 밑줄도 쳐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보면 왜 역접으로 붙었는지 생각해보면, 자, 이 앞에는 유언은 상속분을 법률로 정해진 비율과 달리하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증은 그걸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역접으로 붙었습니다. 그래서 왜 역접으로 붙었는지 생각해 주시고 다음 문단 넘어가셔서 이제 한번 똑같이 찾아봐 주세요. 자, 찾아보셨나요? 자, 이 문단은 이 세 번째 문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전까지는 유증과 증여라는 법률 행위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새로 나온 상속이라는 개념은 법률 행위가 아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문장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문단의 소주제를 찾는 것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만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건 이 소주제들을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세 번째 문장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럼 그 위에 있는 내용들은 뭐냐? 그냥 여기는 상속이 뭐냐라는 내용인 거고, 이 아래는 상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머리에 남으면 좋은 거고 안 나오면 돌아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다음 문단은 아쉽게도 딱 이렇다 할 핵심 문장을 한 문장으로 찝기 어려워요. 그 이유는 이 문단이 그냥 단순 정보 나열이기 때문이에요. 포괄유증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특정유증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단에서는 공통점, 차이점을 찾아야 됩니다. 찾아볼까요? 뭐 공통점은 유증이 둘 다 유증이라는 것이겠죠. 차이점은 일단 포괄유증은 전체 재산에 대하여 하는 것이고 특정유증은 특정 재산에 대하여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더 뒤에 있지만 최소한으로 줄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차이점은 포괄유증은 동시에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지만 특정유증은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한다입니다. 네, 이 정도 파악하시고 넘어가셔서 마지막 문단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자, 마지막 문단은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따라서나 그래서가 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문단의 핵심이 됩니다. 결론이기 때문에. 여긴 뭔가요? 제3자한테도 유증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근데 여기도 지금 역접이 붙었어요. 자, 왜 붙었냐? 제3자에게 유증할 수 있지만 그러면 뭐 상속인이 억울하니까 이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몫을 보장해준다, 유류분 제도로,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왔을 때는 우리가 핵심 머리에 남긴 내용들을 가지고 일단 자기가 우선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1번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거 일치하지 않죠. 왜냐면 유언의 철회는 자유롭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다음 선지로 넘어가셔도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한번 돌아가서 또 확인을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수능이란 시험이 굉장히 이제 긴장되는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최대한 덜어내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데 그 방법은 문제를 확실하게 푸는 겁니다. 확실하게 푸는 것은 근거 있게 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판단을 했으면 지문에 돌아가셔서 한번 확인해보는 과정을 가져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물론 쉬우면 쉬울수록 이 과정은 생략돼도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서 확인해 보셔도 시간은 여유롭습니다. 2번. 자, 2번은 저희가 핵심 내용으로 남긴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단 물음표를 치시고 이건 이제 돌아가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다음 선지로 넘어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 선지 넘어가면 여기 정답이 있네요. 자, 이거 핵심 내용이었죠? 만약에 내가 물음표를 쳤는데 그 아래에서 정답이 안 나오면 돌아가서 이제 그때 가서 2번은 한번 지문으로 돌아가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지문으로 돌아가서 근거가 맞는지, 내가 판단한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4번. 자,
4번은 이제 특정 유증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는 저희가 핵심 문장을 하나로 찝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돌아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확인하면 이제 여기가 특정이 아니라 포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적절합니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5번도 마찬가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핵심 내용이기 때문이죠. 유언은 법으로 정한 방식에 따라야 한다 이기 때문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다음 문제부터는 이제 단순히 정보를 가지고 내용 일치보다는 좀 더 나아가서 저희가 얻은 정보들을 좀 연결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1번 읽어볼게요. 유증의 효력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발생한다. 자, 유증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는 지문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물음표를 찍어주시고 넘어가 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직관적으로 혹은 내가 기억이 나서 적절하다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자, 2번 수증자가 거절하지 않아야 유증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일단 유증은 거절이 가능했어요, 수증자가. 근데 또 유증은 일방의 의사표시만 있어도 성립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리까리할 수도 있어요. 물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적절하지 않다고 치셔도 되고, 만약에 물음표를 찍으셨다 그럼 일단 넘어가세요. 자, 3번 법인의 유증을 할 때 상속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자, 여기는 세부적인 정보인데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돌아가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물음표 찍을게요. 4번 유증과 증여 모두 상속과 달리 법률 행위로 분류된다. 자, 이거 핵심 내용이었죠?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5번 증여는 상대방의 승낙이 없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자, 2번에서 물음표 찍으신 분들은 5번을 봤을 때 이제 매칭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면 사실 거의 비슷한 말이거든요. 5번은 증여에 대한 내용이고 2번은 유증에 대한 내용이다 라는 거 빼고는 비슷해요. 뭐 거절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승낙이 없으면, 상대방의 승낙이 없다는 게 거절이랑 사실상 같은 말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칭해서 생각해 봤을 때 유증과 증여의 차이는 유증은 일방의 의사표시, 증여는 쌍방의 의사표시. 그렇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죠. 그리고 똑같은 논리로 2번은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됩니다. 거절할 수 있지만 거절하지 않아야 성립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16번 넘어갈게요. 16번 기억이네요. 자, 이런 밑줄 문제는 항상 이 밑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밑줄에 대한 이해는 뭐냐? 이 밑줄 문장이 왜 나왔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다만이라는 역접도 붙어서 저희가 읽을 때 충분히 이해했죠. 만약에 다만이 없었어도 왜 나왔는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자, 아까 해석한 바들 아까 이해한 거 다시 상기시켜 드리면, 유언은 상속분을 법률로 정해진 비율과 달리 하는 걸 허용하지 않았지만 유증으로서는 그것이 가능하다 이기 때문에 이것의 예시는 유증을 하는 예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유증을 하는 예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 3, 4는 틀렸죠. 자, 그리고 2번, 5번에서 판단하셔야 되는데, 자, 그 유증으로서 가능한 게 뭐였냐면 법적 상속인들에게 법적 상속분을 다르게 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번은 제3자한테 주는 거니까 틀렸고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이 16번 같은 문제는 뭐 한 번에 5번을 고르셔도 괜찮지만 수거법으로 푸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이런 단순 내용 일치가 아니라 이해에 관한 문제들은 조금 소거를 하면서 푸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다. 자, 이제 17번. 이 보기 3점은 기본적인 핵심 문장을 찾는 것만으로는 조금 푸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제가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긴 상속에 관한 거니까 여기를 조금 읽어보시고 보기를 다시 읽어보는 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도 시간은 충분합니다. 자, 배우자 1.5, 아들 1. 자, 여기 내용대로면 그렇게 가겠죠. 이 세 명이 1순위고 배우자는 5%, 그 50% 더 준다 했으니까. 그리고 X가 사망하였을 때 그의 재산으로 14억 현금이 확인되고 그 밖에 자산은 없다. 그러니까 6억, 4억 받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아, X가 그냥 고객법인 C에게 유증을 해줬구나, 제3자한테도 줄 수 있다 했으니까 하고 넘어간 학생들이 많을 텐데, 사실 이 전체 재산의 절반, 여길 보고 아, 이게 포괄 유증이구나 라는 걸 파악하셨어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쉽게 나온 게 여길 파악 못해도 풀 수 있게 나왔어요. 아마 많은 학생들이 이 1번과 2번을 그냥 어떤 근거 없이 그냥 직관적으로 맞는 것 같다 라고 하고 넘어가셨을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이제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포괄유증이기 때문에 아까 찾은 차이점에서 포괄유증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받는 거거든요, 수증자는. 그렇기 때문에 채무 물어줄 수 있습니다. 물어주는 일이 생길 수 있고요. 이번도 마찬가지로 채무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채무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유증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답 봤을 때 유증 거절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이제 3번 넘어가시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법적 상속분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아들 A는 4억 받고 딸 B는 4억 받고 배우자는 6억 받죠? 그러니까 3번은 적절합니다. 4번은 여기가 핵심이에요. 부모가 있는 경우. 자, 부모는 2순위입니다. 아까 저기 상속 다시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 2순위는 1순위가 없어야 상속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미 1순위가 있습니다. 자녀와 배우자가.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분은 줄어들지 않아요. 1순위의 상속분은. 그래서 여기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도 마찬가지로 확인해 보시면 적절하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네. 문제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문제 풀면서 핵심 정보 이상의 내용들을 조금 사용했는데, 자, 그 핵심 내용 플러스 알파, 여기는 분야마다 조금 다르게 되고요. 그래서 법지문이냐, 뭐 경제지문이냐, 뭐 과학지문이냐, 기술지문이냐, 뭐 인문 지문이냐, 철학 지문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제가 과외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제 과외에 좀 관심이 있다 싶으시면 더보기란을 통해서 조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